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저는 식사도 안 했어요. 밥맛이 너무 없어서 더우니까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기본소득 학교에 참석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학술위원장이고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함도 또 소개도 받고 싶은데 보통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뒷부리 때 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네? 그냥 진행을 하라고요? 예, 그럼 그냥 진행을 하고요. 이따 뒷부리 때 좀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탈자본주의적인 대한사회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는데요. 주 텍스트로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꼬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그 텍스트에 7페이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본소득 학교에 나오셨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은 대충 다 소화가 되셨고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페이지 이후에 좌파의 두 가지 기본소득, 사회주의로의 이행 전략, 네, 꼬문주의로의 이행 전략,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도 텍스트지만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다르게 텍스트가 좀 다르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그 대한사회 설명하는 방식하고 달리 대부분의 대한사회를 이제 전망하는 그 글들이나 주장들은 현실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분석에 출발해서 또는 현실 자본주의에서의 그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사회를 만들어 나갈 주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나가면서 그 정치적 그리고 그 이전의 경제적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 나가는데 비해 제 글은 약간 거꾸로입니다. 상당히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선 목표치로서 대한사회를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사회에 대한 각종 논의들이 있죠. 탈자본주의적인 급진적인 대한사회 모델로는 아주 소략하긴 하지만 막스의 고타강령 비판이나 자본론의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사회주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현실사회주의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또 다른 급진적인 대안들이 이제 제시돼 봐 있는데 시장사회주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글쎄요,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80년대 이후라고 해야 되겠죠. 시장 사회주의도 아니고 전통적인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민주의도 아니고 꼬문주의라는 또는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라고 이제 썼던 표현인데, 공산주의 내지는 꼬문주의라는 대안의 틀을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선 또는 대체할 그런 사회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포스트라는 명칭이 붙은 상당수의 그 좌파 그 이론가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한국에서도 그 책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념을 따르는 운동 집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유력한 그 탈자본주의적인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는 이제 자율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도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막스의 전통적인 꼬문주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이제 막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막스의 꼬민주의 상과는 다른 류의 꼬민주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공산주의하고는 명칭은 같이 쓰고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자율주의 운동 외에도 가라타니 고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꼬민주의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그 분파의 그 이론 집단이나 아니면은 그 운동 집단하고 비판적인 대결을 통해서 목표치로서의 지속 가능한 꼬민주의 내지는 대한 사회의 상을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아까 연역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제가 뭐 이제 눈 감고 상상을 통해서만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현실 운동 속에서 다양한 그 대안적인 그 비전들하고 대결을 통해서 우선 목표치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이상적인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한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하고 그럼 거기에 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현재의 조건에서 특히 한국의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사회주의나 꼬민주의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삼인주의에 대해서는 이 지금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꼬민주의로의 이행에서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살짝 다루었지만 근데 또 달리 추가로 나눠드린 텍스트에 보면 복지국가의 선별복지에서 기본소득의 보편복지로 라는 글은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삼인주의의 그 어떤 국가 사회 모델이죠. 그러니까 삼인주의가 아니라 좀 더 급진적인 보편복지의 그 대한사회로 이런 뜻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이고 삼인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대결은 이 글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급진적인 대한사회를 탈자본주의적인 대한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그 학파나 사회운동 그룹의 그 모델과 비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으로 본다면 탈자본주의 대한사회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명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있나요? 뭐 무정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나중에 아마 논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옆으로 제껴두고요. 이 두 가지 외에 또 있나요? 뭐 삼인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생태 뭐 이런 것들이 앞에 많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더 상상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생각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부터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제 글도 이 두 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선 사회주의라는 명칭과 꼬민주의라는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회주의라는 명칭도 사람마다는 아니겠지만 크게 봐서 한 대여섯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를 어떤 그 모델로 생각하는지의 그 이제 학파나 그 현실 체제도 그렇게 여러 갈래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꼬민주의는 또 안 그럴까요? 꼬민주의도 그렇죠. 그리고 저도 나름의 꼬민주의론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꼬민주의는 예를 들면 막스의 꼬민주의론하고도 또 다르고 그렇다고 그 가라타니 고진이 얘기하는 꼬민주의 상하고도 좀 다르고 또 네그리가 주장하는 꼬민주의 상하고도 많이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감안할 때 이 용어를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더 좁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회주의와 꼬민주의 내지는 뭐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다 이걸 공산주의라고 불렀지만 현실 사회주의가 이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워낙 악몽이 있으니까 이런 명칭을 요즘엔 잘 안 쓰죠. 이론적으로도 잘 안 쓰고 수유 너머의 그 이징영 선생도 그런 이유로 이 용어보다는 이거를 이제 제안을 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지우겠습니다. 보통 사회주의와 꼬민주의는 막스 이전에도 쓰였던 말입니다. 그렇죠? 막스 이전에 그 막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 생시몬과 프리에, 오웬 등등이 있죠. 막스보다 앞섰던 사람들이고 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도 막스보다 좀 30년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후기에는 이제 자유사회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유사회주의의 흐름은 좌파 케인주의자인 제임스 미드 노벨 경제학상을 70년대에 수상을 하셨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 평생 회원이신데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또는 그 이전에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로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사회주의 그쪽을 뺀다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도 뭐 현실 사회주의가 있지만 중간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굉장히 크게 만든 그 원천은 저는 레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스한테는 제가 막스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사회주의와 꼬민주의의 그 이분법은 또는 용어상 그 다른 뜻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스한테는 꼬민주의와 사회주의는 항상 외연적으로 동의어였고 내포도 똑같습니다. 어떤 단계가 어떤 거는 사회주의고 그거와 다른 어떤 거는 꼬민주의고 이렇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을 때는 꼬민주의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타감령에서 그 사회주의 단계와 꼬민주의 단계를 나눴다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고타감령 비판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그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꼬민주의 그 일국면 그리고 꼬민주의 고차국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편의상 뭐 일국면, 이국면으로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꼬민주의 일국면에 대해서 그 나중에 20세기 전후에서 레닌이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다시 그 부분을 사회주의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꼬민주의 고차국면에 대해서 그냥 그게 꼬민주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레닌이 러시아 혁명에 이제 성공하면서 지도자가 되고 레닌의 저작이 현실 사회주의 이제 기본 교과서를 위한 원재료가 되고 그러면서 레닌의 용어들이 거의 이제 그 법제화되는 수준에 이제 우리가 20세기 들면서 좌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카우츠키도 이런 부분법에 비슷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막스가 말한 꼬민주의의 제1국면 꼬민주의는 2국면에 대해서만 쓰는 걸로 그렇게들 정착이 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렇게들 이 사람들도 쓰고 제가 대결하는 사람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타강령 비판해 보면
이걸 뭐 이제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많이 불렀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꼬문주의 일국면에는 자본주의의 태아에서 나와서 아직 자본주의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단계로, 아니 국면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기본적인 그 원리로, 경제적인 원리로 뭐 소소한 거는 나오지만 핵심적인 걸로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대충 꼬문주의 일국면에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계에도 국면에도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꼬문주의 이국면에는 유명한 말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필요에 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국면하고 이제 차이 나는 핵심 포인트로, 일국면에서 핵심 포인트로 노동 성과가 아니라 일은 능력에 따라 하지만, 노동은 능력에 따라 하지만 분배는 각자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독일어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안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 논자 간에 이 구조를 두고 좌파 기본소득 논자 중에 이 구조를 달리 해석하면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이 글에도 나오는 블라시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좌파당의 이제 의원은 아니고 기본소득 그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이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에 따라 받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는 뭐 일한 만큼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고, 또 각자 필요에 따라 받는다. 그게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노동성과에 따라 받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고, 이 부분은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막스의 꼬문주의 제1국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꼬문주의, 그냥 사회주의와 구분해서 꼬문주의라고 불렀던 대한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주요한 경제원리, 그 중에서 특히 분배원리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독일어를 아무리 해석해봐도 이렇게 블라시케가 말한 것처럼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어가 보통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누구에게라는 그런 여기 각지라고 썼는데, 엄격하게 읽으면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독일어는 격이 있죠. 이걸 주어를 일격이라고 보통, 나는 할 때 그게 일격에 해당하고, 나에게 하면 그게 삼격인데요. 누구에게 뭘 주다 할 때 에게, 그런 삼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일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삼격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필요에 따라가 일단은 일격과 삼격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이 다 특히 이 경우는 분배 원리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블라시케 해석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살짝 나와요. 예, 어쨌든 약간 홍보학적으로 돌아갔는데,
잘 안 나오는군요. 제가 마스가 쓴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일부러 이걸 1단계라고 하지 않고 이걸 2단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계라고 하면은 막스가 당장 막스 보고 단계론자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공면이란 말은 단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약한 말이죠. 그러니까 막스는 이거랑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걸로 구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막스의 원어에 따라서 독일 말로 파제입니다. 파제. 공면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아니 국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또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부분적으로 장애인이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의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죠. 8시간 한 사람은 똑같은 소득을 얻는다, 또는 급여를 받는다 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8시간을 시간은 똑같이 일했지만 누가 2배의 것을 생산을 해냈으면 그 사람의 급여는 2배가 된다 라는 말인지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막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막스 연구가들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얼핏 들으면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할 때 8시간 일하면 똑같이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받아야 되나요?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성과가 개인별 성과입니까? 아니면 기업별, 집단별 성과인가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 자체로는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막스주의자들은 8시간 일하면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받는 것이 이제 화폐도 또 없어진 사회주의 사회라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막스 해석자들은, 막스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공면주의에서는 화폐가 없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몇 시간 일했다라는 그 노동증서 내지는 노동전표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자신이 노동전표 내지는 노동증서 논자들, 프루동이나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회주의자들 비판을 하면서 그걸 많이 비판을 했는데, 또 그런 표현이 자기 그 입장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호한 것들이 막스한테 섞여 있는데, 그냥 막스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런 이제 강박관념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증서로는 막스에 따라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일했으면, 내가 8시간 일했으면 다른 사람, 나보다 2배로 일을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똑같은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자 입장에서. 근데 제가 그 고타학령 비판에서 꼼꼼히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내가 8시간 일하고 나의 친구가 8시간 일했는데 내가 2배의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나는 2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막스의 고타학령 비판의 그 꼬면주의 일국면에서 분배 원리고, 물론 생산수단의 사회화, 토지의 사회화는 거의 양국면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막스 스스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타강령 비판에서 라살레를 비판하면서 경제적인 부의 원천은, 라살레가 막스의 글을 좀 읽었어요. 근데 막스보다 더 영향력이 당시에 컸던 사람인데, 막스의 말을 살짝 차용을 하고 자기가 이제 이것저것 수용해서 자기 운동 그룹들을 이제 지도해 왔는데, 그 사람에 따르면, 또는 그 사람들의 추종자들에 따르면 이 고타학령 비판이 라살레주의자들 비판하는 겁니다. 라살레를 포함해서.
모든 부의 원천은 노동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스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막스가 고타항에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모든 부의 원천은 노동만이 아니다. 그럼 뭐가 또 노동 아닌 뭐가 부의 원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던 거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노동이 아니면 뭐가 부의 원천이라고 막스가 말을 했을까요? 자연도 부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때 경제적 부라고 하는 거는 사용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부는 사용가치다. 교환가치는 실질적인 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환가치 내지는 자본주의적 가치는 실질적 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실질적 부는 우리가 누리는 재화들인데 그것은 자연과 노동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타강령 비판에서만 그럴까요? 자본론에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부의 두 가지 원천 토지와 노동자, 노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피폐화시키고 파괴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사용가치와 이제 가치의 이제 화폐적 표현이 이제 교환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원초적인 개념인 가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막스는 가치의 모든 원천은 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노동가치론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많은 막스 이전의 그 선구자들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존 노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존 노크가 얘기했을 때는 가치의 모든 원천은 노동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마치 모든 재화의 원천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살레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스는 우리가 노동가치 론이 막스한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동가치론자들은 막스 이전에도 있었고, 로크 같은 경우는 더 심한 막스보다 심각한 노동가치론자죠. 노동 가치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모든 사용 가치도 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막스는 명확하게 가치의 원천은 노동만이지만 사용 가치의 원천 또는 실질적 부의 원천은 노동만이 아니라 자연도 있다라고 자기의 입장과 비슷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고타강령 비판이나 자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시간을 보니까 너무 소모했는데 좀 더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런데 그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국면이라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주인은 없거든요. 원초적으로, 원리적으로. 비록 토지의 일부가 누가 법제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초적인 상황에서 자연의 주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자연이 만들어낸 실질적 부는 모두에게 n분의 1로 돌아가는 것이 혜택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막스가 이제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한사회로의 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또는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대착오적이냐 하면, 기본적인 원리가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인데, 이미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 중에 북구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GDP에 적으면 뭐 30-40%에서 많은 50%까지를 기본소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스가 말한 포민주의 일국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에 따른 분배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막스가 말했을 때는 노동 성과에 따른 분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여기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막스의 그 고타항에 나오는 꼬물지 일국면은 굉장히 그 지금으로 보면은 막스가 뭐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너무 적다고 생각되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대한사회 원리로서는 굉장히 태행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막스가 말한 꼬물주의 고차구면 또는 그 이외의 그 사회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꼬물주의라고 불렀던 그 관계의 그 분배 원리,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라는 저거를 한번 보죠.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냥 일은 능력 있는 애들이 하고 그냥 제가 쉽게 권한을 한다면 약간 쌍스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권한을 한다면 재주 있는 놈이 일하고 그냥 n분의 1로 갖자 이걸로 보이거나 아니면 필요한 애들이 뭐 충분히 생산됐으니까 그냥 뭐 각자 그냥 갖다 쓰고 싶은 만큼 쓰자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일단 그 두 가지 해석도 상당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쪽으로 해석하냐 저쪽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그 자체가 논쟁이 돼요. 여기 텍스트에 좀 나옵니다. 근데 그게 n분의 1로 갖는 것이고 뒷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n분의 1로 갖는 것이건 각자 진짜 원하는 대로 다 갖는 필요에 따라 다 갖는 것이건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일한 게 소득과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노동하고 노력한 것이 자기 소득이나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랑 아무 연관관계가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면 일할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막스는 고타항령 비판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때를 사람들이 다 먹고 이공면을 거치면 상당히 그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들로 이제 사회가 꽉 채워질 걸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 그리고 그런 주체적인 그 사회 문화적인 변화까지가 된다면 이제 그리고 노동을 서로 하려고 그런다면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1000년이 가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만년이 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상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개미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약 6분의 1 정도래요. 나머지는 그냥 일하는 척 하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농땡이 치는 뭐 그런 개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 6분의 1을 이렇게 빼내면 그 게으른 개미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또 6분의 1의 개미들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지 않게 누군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개미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벌꿀 세계에서나 이런 데서도 다 비슷한 게 이제 나타나고 사자, 우리에서도 비슷한 게 나타나는데 인간 사회가 인간도 동물인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글쎄 뭐 80, 90%의 사람이 그렇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는 뭐 목표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꼬문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꼬문주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가난을 공유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은 예를 들면 아까 개미의 원리에 따른다면 6분의 1인 한 16, 7%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생산력이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생산된 것이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욕구 수준은 한껏 올라가 있는데 욕망 수준은 한껏 올라가 있는데 그 생산된 재화의 질과 양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옆에 우리 자본주의 하자 해갖고 그 옆에 잘 사는 자본주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사회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시 퇴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본소득은 뭐냐?
제가 생각한 건 대충 이런 겁니다. 이게 뭐 틀리긴 했지만 완전히 폐기될 필요는 없고, 여기에 그 필요에 따른 분배도 물론 황당한 얘기지만 폐기될 필요 없고, 반반씩 섞는다면 상당히 멋진 새로운 대안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앞질러 갔는데요. 여기 페이지로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4페이지, 15페이지 표가 좀 잘렸는데, 21세기의 대한사회 또는 포민주의 분배 원리는 노동소득 50%, 포민주의적 기본소득 50% 이렇게 아닐까. 그럼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맨 왼쪽이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소득 40%에 근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이 60%인 사회. 통계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GDP 중에서 그 원료를 쓰고 뭐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보전해야 되겠죠. 그걸 보전하고 남은 걸 처분 가능 그 국민소득 또는 국내소득 이래갖고 처분 가능 GDP 또는 가처분 GDP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처분 GDP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노동소득이고 나머지 큰 한 덩어리는 그 자산소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대한사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는 불로소득 내지는 불로소득이죠. 그렇죠? 그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의 경우는 뭐 이거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처분 GDP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경우고요. 유럽도 또 뭐 차이가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좁혀서 독일로 하겠습니다. 독일. 노동소득이 70%고 자산소득이 30%입니다. 노동소득이 우리보다 비율이 높죠. 그리고 자산소득이 작죠. 그만큼 노동이 우대받거나 또는 빈부격차가 약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미국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 중간에 속합니다. 노동소득 약 65%, 자산소득 약 3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GDP 통계에 이렇게 잡히는데, 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떼돈 번 거는 잡히지 않아요, 소득으로. 그건 아무 소득으로 부가가치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현재 그 GDP 계산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는 GDP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투기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양도 차익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GDP에는. 그 때문에, 여기, 그것도 이제, 그건 투기소득인데, 어쨌든 이거랑 성격이 비슷하죠. 그렇죠? 이것도 근로소득, 이것도 근로소득이니까. 게다가 뭐 지하경제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하경제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채업자들이라든가 뭐 등등. 또는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신고하지 않고 월세를 많이 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 통계 하나도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지하경제. 그래서 투기소득도 통계에 안 잡히고 지하경제도 통계에 안 잡히는데, 거기에서의 분배의 불평등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이 표에서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는 이렇게 잡히지만, 여기 14페이지의 그 그림에서처럼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40%고 나머지 불로소득과 토기소득이 실질적으로 60%에서 그 이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쪽으로 빨리는 거거든요. 재산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가난한 노동자들이 또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번 돈을 집세로 내는 거죠. 이거 통계는 이렇게 잡히지만 실제로 이전이 많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그건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그 불로소득이 자본주의에서는 60% 이상일 것이다. 서유럽에서조차도 한국은 훨씬 더 심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대한사회에서는 노동소득 또는 꼬민주의적 기본소득 50대 50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빰빠레이스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글로 갈 것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회주의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또는 사회주의의 이행 전략 내지 사회주의의 한 부분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물론 이 중간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라이트나 캘리니커스는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로의 이행 전략이자 사회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노동의 탈상품화예요. 라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본소득이 파업기금의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이 싼 가격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팔지 않을 어떤 근거지가 된다. 파업기금이 된다. 그래서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를 앞당겨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가 된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사회주의적 경제의 한 구성 요소이다.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캘리니커스도 입장이 비슷합니다.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자본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냐 라고 보는 데서 이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는 건데요. 노동력의 상품화는 자본주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자본론에서 마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이 그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럼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둘 간에도 입장 차이가 약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포워드는 시장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 다 막수주의자들입니다. 자본주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의 수준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꾸준히 올려간다면 그게 사회주의에 가깝다. 뭐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말할 것도 없고, 막스가 말한 꼬민주의 이국면의 그 필요에 따른 분배, 그거를 상당 부분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꼬민주의적 기본소득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빰빠레스, 특히 초기의 빰빠레스는 자기를 꼬민주의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재생 막수주의, 자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후기 95년도 이후에는 최적 자본주의라고 자기 이상적인 모델을 그렇게 불려요. 굉장히 큰 차이, 용어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어쨌든 초기에 빰파레스가 대충 코민주의적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의 레그리도 뭐 그 비슷한데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 그냥 주장만 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사회주의적 기본소득을 취하지 않고 또는 반대하고 곧바로 꼬민주의, 아까 말한 역시 꼬민주의는 막스의 꼬민주의 이국면을, 고차 국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자본주의에서 곧바로 여길 거치지 않고 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지 그 얘기는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빰파레이스가 보기에는 생산수단의 집단적인 소유를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글로 가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필요한 이유는 이제 아마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이 큰 것 같아요. 집단적 소유로 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인데, 좀 정제적으로 좁혀서 얘기한다고 하면 생산의 효율성이나 그 생산성이 현재의 자본주의보다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생산수단을 굳이 국유화하거나 집단 소유할 필요 없이 그냥 자본주의 안에서 기본소득을 최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거나 집단적 소유로 바꾸지 않더라도 꼬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네글이나 이런 분은, 이거는 뭐 사회주의는 굉장히 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물론 네글의 경우도 사회주의가 현실 사회주의 이렇게 일치되는 영상이 떠오르니까 굉장히 더 심각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 이거는 더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갈 수도 없는 길이다. 빰파레스는 갈 수는 있지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그레는 갈 수도 없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가라땅의 고진하고 똑같죠. 하지만 가라땅의 고진은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네그리랑 입장이 달라요. 네그리는 찬성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 주장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이 두 경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빰파레이스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치고, 빰파레이스와 다른 점은, 빰파레이스는 그럼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라는 데서 텍스트를 잠깐만 볼게요. 빰파레이스 비판한 부분이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쭉 나옵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들,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나 격차.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응당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보다 고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소득 노동자는 또는 정규직 노동자는 착취자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대신 비정규직이나 이제 다른 층이 이제 더 많은 착취를 당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취하고 있는 부분, 그거를 고용지대라고 부릅니다. 그 착취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생겼어요. 그것도 착취의 원천이 됩니다. 이 빰빠레이스한테는. 잘생겨서 쉽게 광고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아주 손쉽게 벌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체력이 좋아. 심장이 튼튼하고 달리기를 잘해. 그래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죠. 광고 모델을 통해서. 운동을 잘해도 자기의 노력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타고난 어떤 첨부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런 거를 전부 이제 고용지대로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을 전부 고용지대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대를 자기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래도 상당 부분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제적인 형태로는 노동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상의 소득을 얻는 노동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금을 지금 훨씬 더 많이 내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게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아까 유럽의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그랬잖아요. 한 10% 정도 높은데, 그랬을 때 거기에 소득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거두어야, 환수해야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이 충족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금융 투기 소득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착목을 별로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노동 고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착취자다. 그걸 많이 환수해서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 중에 하나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을 낳을 수가 있고, 상당수 정규직 노동자의 반대를 낳을 수가 있죠. 그럼 기본소득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지지자를 많이 잃어버리거나 반대자를 늘리니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실현 조건으로 경제적, 정치적 조건이거든요. 근데 정치적 조건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요. 게다가 50%의 이 도표에서 보듯이 50%의 기본소득과 50%의 노동소득이 되는 방식이 당장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델이 생산수단의 사회화 내지는 공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누구는 생산수단을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쉽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적인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에서 많이 환수를 해야만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생산수단의 원천적인 사회화가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든 아니면 상황에 따라 급진적으로든 결국은 이루어져야만 그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런 모델로 가는 가능성이 경제적으로 있느냐, 사회적으로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경제적으로는 그 적립식의 그 연기금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큰 손으로 연기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연기금 중에 다가 아니라 일부만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있고, 상당 부분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손이 연기금이에요. 지금 연기금에 누적된 쌓여있는 재산은 400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제 주식시장이
1000조에서 1200, 1400조 왔다 갔다 하는데 시황에 따라서 그 정도에서 상당 부분을 사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의 금융제도, 은행제도가 그 완전한 그 민간은행이 아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사실상 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그 미국의 은행이나 독일의 은행과 달리 상당 부분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지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유화하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손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주식의 형태로 전환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재벌의 사회화라든가 자본의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소득 운동이 노동자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비노동자인 다양하게 착취당하고 수탄을 당하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 사회를 위한 주체로서의 인구 집단을 전통적인 좌파들이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노동자만이 그래봐야 인구에 얼마 안 되죠. 노동자는 지금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합쳐도 1600만, 1700만으로 잡을 때 약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3분의 1이 헌법을 바꿀 수 있나요? 어쨌든 가반수는 넘어야 국민투표에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가반수는 넘어야 집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인구 집단이 모 집단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집권도 힘들고 체제를 바꾸기는 더더욱 힘든 걸 막스가 놓쳤다는 거죠. 전통적인 좌파들이 다양한 부르주아 계급이 재생산되고 있고 또는 노동자 계급 중에 이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체되어 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중에 상당수가 한국의 경우는 특히 자영업자인 부르주아들을 오히려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의 범위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그 대안의 주체들을 상정하고 그들이 뭐 저도 그 중에 포함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연대하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소득이 바로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극소수의 뭐 10% 이내의 사람들에게만 손해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는데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지금 너무 쉬었다 하면 또 너무 늦게 끝나겠죠. 그렇죠? 그냥 9시 정도까지 그냥 진행을 할까요? 9시에서 9시 5분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틀린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텍스트를 미리 보내드렸으면 미리 아마 읽어드렸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미리 못 보내드려가지고 갑자기 듣는 얘기라 생각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질문할 거를 빨리 정리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들 뭐 이렇게 코멘트나 질문들을 해주세요. 다들 눈길을 피하고 계시는데 제가 강의했던 자리 중에서 제일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으세요? 계속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뭐 이렇게 질문의 의도랑 다를 수도 있고 말씀하신 의도랑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뭐 이론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이게 맞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법론이 맞고 그게 사실 중요하기도 하죠. 그냥 뭐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고. 근데 사실은 약간 소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작지만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에 대한 뭐 방법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그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이게 학교다 보니 이게 명칭이 학교다 보니까 네. 약간 이론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제 현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빰빠레이스가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물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유럽보다는 적죠. 일단 서유럽 대부분의 영국 빼고 그 대륙 쪽의 서유럽의 국가에서 그 대학까지 또는 박사과정까지 학비가 무상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팜파레스는 그런 것도 이제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전 인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김상공 교육감 시절에 좀 경기도에서, 그 이전에도 물론 경상도에 있었지만 경상남도였죠. 합천군에서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군수가 실행을 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이제 경기도에서 했다가 그 경기도 의회에서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해서 실현을 못했는데, MBC에서 이제 크게 방송 보도하면서 홍을 많이 얻어서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에서는 뒤집어져가지고 무상급식이 대대적인 그 야권 승리의 그 동력이 되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상급식도 일종의 그 부분적인 선물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반값 등록금도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뭐 일단 지금 뭐 초등학교는 제가 다닐 때는 육성앱이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이게 무상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학교까지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사에서도. 그다음 이제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물 기본소득인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돈을 많이 냈다가 이게 무상으로 되면 이게 혜택이구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원초적으로 무상이었던 거는 잘 혜택으로 못 느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맑은 공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도권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현물 기본소득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쿄에 비해서 서울의 그 미세먼지 농도는 2배 정도거든요. 여기는 그 선진국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거주하기 제일 꺼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서울의 가치는 뭐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건데, 미세먼지.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우리의 그 건강을 해치고 매년 2만 명의 이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뿐에 돌아가시게 만드는 요인이고, 매년 12조 원 정도가 경제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손실도 있고, 병원을 얻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쳐서 크게 대략적으로 12조 원을 잡는데, 어쨌든 그 한국에서 맑은 공기는 이제 만약에 그게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본소득의 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원초적으로 있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한국의 뭐 산이라든가 수도권의 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재화인데,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물의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부족한 기본적인 현물 기본소득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 곁에도 현물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금으로는 글쎄요, 조만간
그 언론에도 나왔던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청년 수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현금 기본소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 기초연금,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지금은 70%의 이제 사람들만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차등적으로 지급을 받는데,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과 멀지만 애초에 공약이었던 모든 65세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균등 지급, 이거는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익숙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글쎄, 어쨌든 그 기본소득의 다양한 그 규모나 종류나 또는 형태들을 이제 상상하고 우리가 찾아내고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한운동 또는 진보운동이 훨씬 더 이렇게 풍부한 그 전망과 탄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 무상급식은 분명히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목표로 이제 전면적인 현금 기본소득까지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사회 체제 개혁, 병역의 문제까지도 항상 그걸 전면에 내세우든 아니면 부분 기본소득의 배경으로 깔건 같이 가야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럼 거꾸로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몇 년이 됐죠? 지자체 선거가 1년 좀 넘었나요? 1년 좀 넘었나요? 그때 김상곤 교육감 제출말을 접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도지사 경선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때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무상버스입니다. 그게 일종의 현금기본소득의 2탄이거든요. 이제 언론의 문매를 맞았죠. 그리고 손석희가 적어도 중립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황당하고 무모한 얘기를 하시고 야단을 치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미지가 이제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 출마 경선에서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반대자가 점점 커지고 결국은 출마조차도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얘기했을 때랑 무상버스를 얘기했을 때는 기본소득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청년 수당을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추진을 한다면 그것도 명확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무상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무상버스는 오히려 더 그 청년수당보다 반대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청년수당은 일단 그 청년들이 당연히 뭐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반응이 좀 열렬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 트위터나 이런 데서 보면.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괜히 그 지지자들한테 거꾸로 역풍을 맞을까봐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무상 대중교통 그렇게 문매를 맞고 청년 수당은 그렇게 열렬하게 칭찬을 받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청년 수당이 더 현금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소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무상버스가 이렇게 이질적이고 또 거부해야 될 걸로 큰 문제를 낳는 좀 의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주장자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어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업이나 네.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에 대한 감정이 작용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과 부산 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흐를 여지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어떤 논리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전후방 효과를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좋은 효과들도 있고 나쁜 효과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무상버스의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출근할 때 자가용을 좀 덜 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좀 더 맑아질 것이고 뭐 미세먼지의 그 최대 원인은 역시 자동차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디젤차인데 뭐 그 다음에 뭐 화물차,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차, 그 다음에 뭐 가스차 이렇게 되겠죠. 버스는 상대적으로 뭐 약간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타니까 연료가 절약되는 것도 있고 지금 또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공기를 맑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뭐 플러스 효과만 제가 나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 도로를 1km 짓는데 대충 그 토지보상비까지 한다면 대충 800억 원 오잖아요. 넓은 1km의 도로를 짓는데 그리고 그 지하철을 1km 뚫는데 1조 원을 1000억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가 막히니까 추가적인 도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인구는 별로 늘지 않는데 물론 이제 막 그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 가니까 국선도 뚝뚝해서 뚫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추가적인 도로를 넓히거나 새로 뚫어야 되는 수요 중에 하나는 이제 승용차의 증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승용차가 만약 좀 덜 탄다면 보유는 하더라도 좀 덜 탄다고 한다면 뭐 버스가 좀 늘어나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로 사정이 좋아져서 도로에서 벌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뿐만 아니라 도로 사정이 약간 여유로워지니까 추가적인 도로 수요도 줄게 돼서 지자체 예산이 상당 부분 또 거기서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기가 좋아지면 그 2차적인 후광 효과도 있죠. 뭐 우리 건강이 좋아지고 등등등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더 우력적일 수 있다 또는 호응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문매를 맞았어요. 청년수당의 이제 전후방 효과로는 청년들이 알바를 좀 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가 지금 성남시에서 주려고 하는 거는 25세까지죠. 애초에는 30세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당장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25세까지도 아니면 더 낮게 이렇게 제한된 연령에서 시작했다가 차근차근 25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대학생들이 알바를 좀 덜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또 다른 걸 하고 이럴 수 있다는 이런 표가 지금 뭐 대학생들은 대부분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본업이 학생인지 알바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알바를 많이 해요. 그러면 몸은 축나고 학업은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많이 학생 또 취직도 힘들어지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쪽에서 오는 그 플러스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청년 수당이. 그 외에 그걸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다른 데서는 못 쓰고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내지 성남시에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이다.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런 점. 뭐, 그 외에 이제 플러스 등등을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은 그 가게 이제 얘도 이제 큰 보탬이 될 건데 10만 원이라는 돈은 가난한 집에는 큰 돈이지만 부자들한테는 사실 아무 돈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냥 점심으로 쓸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다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일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를 좀 완화시키는 것도 있겠고 그런 안전망이 추가로 가져올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뭐 범죄율을 낮춘다든가 소소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상버스랑 청남 수당이랑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영 달라가지고 참 연결보면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자동차를 사서 몰면은 이가스가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명히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정 정도 소득이 있으면은 자동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한국의 소득 수준에서 자동차 보유율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무상버스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서울시에서 몇몇 그 그린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해주는 이제 무슨 렌터카하고는 달리 뭐 나눔카, 그린카 이런 형태로 이제 공유기업을 선정해서 차를 공유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약간의 그 자동차 보유 수요는 줄겠지만 그러니까 승용차 보유 수요는 줄겠지만 무상버스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차를 팔거나 또는 새 차를 안 사거나 하는 게 있긴 있겠죠. 근데 굉장히 낮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보유하는 거랑 또는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차를 갖고 있는 거랑 버스 그 차를 이용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승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겠죠. 첫 번째는 돈의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편의성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무상버스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출근길이 좀 약간 좀 편하고 또 빨라져야 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에 준할 정도로 단순한 무상만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 또 훨씬 더 효과는 배가가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보여줄 약간 줄긴 하겠죠. 그렇지만 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굳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까지 신경을 쓸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데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 좀 다른 이제 제 생각에는 실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론을 끌어가고 있는 계층들은 어느 정도 중산층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출퇴근이 주가 될 겁니다. 출퇴근 시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그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다 심지어 체감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콩나물 버스, 그 콩나물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과 실적으로 그 무상버스 혜택을 누리는 사람 층 자체가 결과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정책적 목표가 뭐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을 발생하겠지만 실제 투표하는 행위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영역까지 미쳐나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투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어쨌든 만들긴 하겠지만 실제 그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 실제 그 정책 수혜 내지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영역의 사고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문제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무상 버스를 운행을 하면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소유하는 어떤 게 팍 줄어들어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논리적인 기결점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유보다 일단은 이용만, 그러니까 뭐 놀러 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출퇴근할 때 좀 승용차를 덜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 뭐 한 10%에서 20% 덜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낳거든요. 얼마큼 덜 이용해야 될지는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지금 제가 들은 말 중에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더 걷게 될 가능성이 있고 요인이 되고, 그거를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니까 반대가 거셀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걸 의도했던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무상버스는 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다에게 준다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반대할 명분이 약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효성은 선별복지에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만 이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또 의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보다는 이제 반대의 저게 이제 더 컸던 것인데, 청년수당은 내는 사람들이 또 받으니까, 그쵸? 자기가 세금 더 내면 자기 아들이 받으니까, 할머니가 받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집행이 되면 결국은 시스템화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들었던 느낌의 핵심은 실제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대부분의 버스 회사라든가 이런 교통기관들, 사기업들이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문제는 물론 뭐 버스 공영제라고 동원 시장 하시긴 하지만 실제 사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시스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세금을 더 낸다 하더라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기존의 관료제라든 관료사회에서 쭉 풀어왔던 이런 걸 놓고 보면 실제 그 돈이 결과적으로 버스 회사의 경영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기결되지 않겠는가, 수익은 아주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판단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의구심들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도지사나 이분들 좋은 정책을 의도했던 분과 이분이 떠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어쨌든 정치 권력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이 제도가 동일하게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시스템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공격받았던 정책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지자체 수준에서 현물 기본소득은 정치적 상황이나 또 뭐 지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독자적인 그 조세권이 없습니다. 약하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이제 거둔 세금을 이렇게 역으로 분배받고 이런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이거를 세금을 더 걷는다 이런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제도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예산에서 이제 주어진 돈을 쓰는 권한만 있지, 이걸 저기 쓰고 이걸 뭐 이런 정도의 권한만 있지, 아예 그 규모를 늘린다든가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이제 급진적인 실험을 도지사가 또는 뭐 시장이 하고자 하더라도 이게 걸림돌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무상버스의 혜택이 버스회사 사장한테, 경영자,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집중될 것이다 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무상버스와 더불어 이제 버스 공용화도 같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가 컸었는데, 그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지자체장이 바뀌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홍 도지사가 무상급식 깨버렸잖아요.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꿔서 이게 오래 지속되느냐 여부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 이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도 쉽게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쉽게 못 바꾸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바꾸기 쉬운 실현도 뭐 쉽진 않겠지만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만약 실현됐을 때 바꾸기 쉽지 않은 그 제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그 지속성이 높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상급식도 지속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도 소수당인 야당이 주장했던 게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도지사가 이렇게 도발을 한 건데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이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끝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상급식은 현금 기본소득보다는 덜하겠죠.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현금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어린아이부터 뭐 아주 어르신들까지 n분의 1 또는 뭐 어린아이는 좀 더 적게 주더라도 그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제도를 처리한다. 이런 정치 집단이 과연 집권할 수 있을까? 집권을 해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줬던 거를 주기는 힘들지만 줬던 걸 뺏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무상급식은 그 받는 사람이 그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족만 받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현금 기본소득보다는 쉽게 간 부분이 있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또 다른 의문이나 비판, 혹시 비판은 없으십니까? 반대 코멘트나 비판이 아니더라도 보통 이 시간에 끝나나요? 예, 아주 덥고 그런데 경청을 해주시고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는 분들 앞에서 한 적은 많았지만 모르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모르는 분이 다시 앞에서 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